그 가족들 인생을 다 짓밟아 놓고는 아이 진짜 올해 82의 이창복 할아버지. 그는 최악의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3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간첩의 멍에는 벗을 수 있었지만 국가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그의 집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책도 좀 할아버지는 단식 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나 앉아서 죽느니 여기서 단식해서 그동안에 하여튼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라도 청와대에 알리고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서 이제 단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마을. 20여 년 전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한 보금자리. 하지만 곧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경매서류입니다. 언제 처음 온 거죠, 이게? 이것이 여러 번 왔습니까? 네 여러 번 왔어요. 와가지고 이것이 최종 날짜까지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지난해 봄 집을 경매한다는 통지서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10억이 넘는 빚을 국가에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2018년이네요. 네, 바로 이제 이러고 사회까지 했는데 중지는 시켜놨어요. 청와대에서. 어찌된 일인지 경매는 시작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 언제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왔어요. 경매한다는 거예요. 5월 29일, 내가 기일은 5월 29일이구만요. 10시에 2차. 법원에서 다시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경매 개시일은 열 이틀 뒤. 집사람이 여기에서 왔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마음이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안정을 시키고 우리 집사람이 혈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시키느라고 자꾸만 마음 비우라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유신시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 일은 모두 40여 년 전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5월 3일인가요? 그때가 제가 구속된 날이 검은 세단차가 와서 3인이 구두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하니까 가보면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길로 이제 중앙정보부로 이끌려갔죠. 그가 끌려간 곳은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남산 대공분실. 자술서를 저녁에 되니까는 자술서를 쓰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술서를 쓰라는 말에 그는 지인들과 만날 때면 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전부라고 썼습니다. 전혀 자기네들이 바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문이 시작되는데 미친 게 그저 때려잡듯 한 시기인 것 같아요. 침대봉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여기를 그냥 들여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쳐서. 그리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여기 온몸이 그냥 새파랗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겪고 나서 이제 당신네들이 하자는 대로 그거 다 해준다 해서 이제 그거 다
써줬죠. 안보 체제 확립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었습니다. 그가 잡혀 들어간 1974년은 대학가의 유신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개헌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이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내 지하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결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 당시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이창복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체포되며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중정의 고문 조작으로 한순간에 이들은 국가전복을 계획한 간첩으로 내몰렸습니다. 일 년 후인 1975년 4월 8일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7명에게 무기징역을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새벽 8명에 대한 사형을 기습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창복 씨는 수감 생활을 하다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너 어제 밭에서 뽑은 더덕. 도덕이야? 응. 감옥에선 풀려났지만 그 후로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감옥 생활 내내 하면서 불면증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 오게 되면은 그냥 공포증으로 해서 만나질 못한 거예요. 나와서도 그 증세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정신과 병원도 약도 먹고. 긴 시간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며 새 아이를 홀로 키운 아내. 남편이 석방되고도 빨갱이라는 주홍글 씨는 가족을 따라다녔고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대공분실에서 경찰서의 대공과에서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동양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해가지고 취재를 해가고 주변 주위 사람들에게 참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빨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웃집 바로 앞집에 있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빨갱이래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 어린아이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위축돼 가지고 아이들도.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건 2000년대에 들어섭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영순 씨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진 무죄 판결을 보지도 못한 채 1986년 복역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네, 이때가 돌아가시기 한 두 달 전인데 이게 뭐 안 좋았나 봐요. 계속 살이 빠져가지고 들어가시고는 못 만났어요. 일절 연애가 안 돼가지고 그 잡혀 들어갈 때부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행방도 모르고 그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그때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면회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군사 재판이 진행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밝혀진 사건의 실체. 국가는 잘못을 인정했고 그 책임을 지겠다며 가족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조작한 사건으로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고 오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겐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줬다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토해내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생활도 안 저희가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받지 말걸. 그까지 진짜 후회하고 너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거죠. 너무 그리고 후회스러워. 우리는 무죄 판결되고 그 억울함을 이제 벗어난 게 그게 너무 기뻤지. 그게 돈을 정말 준다면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10억 100으로 무죄가 됐구나. 그게 이제는 보상이 됩니까? 영향을 벗었구나. 근데 그것도 제대로 주진 않아놓고 그 돈을 잘못 계산했다고 다시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자를 20% 이자를 해가지고요. 가산해가지고 그 돈을 토해내라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반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제가 너무 무죄 판결 후 인혁당 재건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1심 판결 뒤인 2009년 배상금의 65%인 490여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통화 가치가 변해 과잉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지연이자를 75년 4월이 아닌 2심 결론 종결일인 2009년부터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그에 따라 약 21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사람을 때리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때 돈을 즉시 지급해야 되는데 안 주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변경한 건 좋아요. 변경했으면 대법원은 금액을 결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파기해갖고 이거 이자를 지금부터 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 너희 다시 이거 계산해라고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럼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받아보고 원금이 100%인데 이자가 지금 200%였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200%가 확 없어지네. 그럼 고등법원은 아마 원금 100%를 조정을 했을 거예요. 반드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이자를 지금부터 주라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재판 끝 해버렸어요. 파기환송 안 하고. 2011년 대법 판결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이를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통해 배상금을 재조정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당시 판결을 내린 대법원 3부 주심은 신영철 전 대법관. 여보세요? 아, 신영철 전 대법관님이시죠? 예. 인혁당 재건이 사건 2011년도 때 대법원 소부에서 파기 재판하셨는데 고법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재판하신 일이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제가 주신 맞아요? 예, 주심 맞으십니다. 예. 아 그래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기산일을 변경하셔가지고 지연이자를 변경하셔가지고 상당 예예예 네. 기억나십니까? 자판을 하신 이유 보통은 이제 고법으로 파기 자판이라는 거는 저기죠. 예 그냥 계산이 다 되니까 그런 거죠. 판결문 보면은 장기간 상당한 이런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재판하면 되지. 예예 자간 전원 합의해서 결론이 났고 예. 그 취지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 문제로 당시 피해자들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 모르세요. 돈을 많이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예. 국가에 대해서. 예. 그건 섣버리면 안 되지. 예. 지금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관련해선 두 개의 판결이 있고 판단은 역사에 맡겨야 한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순 씨는 배상금으로 받은 4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토해내야 했고 소송 기간 등으로 매년 20%씩 이자가 붙으며 갚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지 않자 국가에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 경매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이 다 빡쳐. 언제 내쫓길지 몰라 이삿짐도 싸두었습니다. 집이 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이 들지를 않네요. 네, 그렇게 할 마음이 여유가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지금 언제 나갈 수. 그나마 뭐 이렇게 매달 시부모님 병원비와 집 담보대출 이자로 2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 올 4월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셨던 선산에 대한 경매도 시작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국가는 이제는 혹독한 빚 고문으로 그 가족들마저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시골에 뭐 어디가 없나 시골을 찾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울분이 터져서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자유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 국가가 뭔지 저는 40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았지만 정말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사람을 철창에 안 갔던 뿐이지 이렇게 죄인에서 매일 이렇게 독촉장 날아오고 빚쟁이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2년 전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서는 올 3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대통령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저희는 이번 사건이 어떤 국가의 의무, 어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어떤 보호 책임의 문제로 좀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이 대통령께 의견 표명을 한 이유도 그것인데요. 지금 그 압류라든지 경매 이런 부분을 당장에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저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라든지 피해 회복 조치, 어떤 배상 이런 부분들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든지 입법부 차원의 어떤 입법 조치를 하려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청와대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경매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달라도 갚을 수 가까운 돈을 하고. 이창복 할아버지의 양평자택은 5월 29일 1차 경매가 시작됩니다. 밤이면 밤마다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를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오다고 내가 여든을 넘긴 할아버지는 단식 투쟁을 하려고 짐을 꾸려왔습니다. 책도 좀 소금을 가져왔어요. 단식할 때는 그냥 물만 먹으면 안 되니까. 누구나 다 걸머진 십자가라고 하지만 30대에 청춘을 다 빼앗아간 조국입니다. 청춘과 생각과
경제를 다 빼앗아가고 또 이제 90을 바라보는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게요? 남한테 손에 비친 일 없고 남한테 억울한 일 해준 적도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우리 남편 이창복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음 단단히 웃겨 먹어요. 네, 마음이 참담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한 과정에 있으셨던 분인데 국가가 그 부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 정부에서 행했던 일을 이 민주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부와 사법부, 국정원 이 3자가 좀 훨씬 탄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얼마 남지 않은 말년의 삶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국정원을 대변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묻는 제작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송의 주체인 국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입니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존의 법 이론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형당한 분도 있고 또 아무 죄도 안 저질렀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배상을 하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국가도 자기네들이 이걸 억지로 받아들이면 이거 환수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여러 가지 국가의 이익을 뭐 여러 가지 정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걸 풀어주고 맺고 할 그런 뭐 사면도 해주잖아요. 지금 죄 지은 사람도 사면하는데 이건 억울한 배상을 받았다 내놓는 건데 잘못된 판결에서 그런 거다. 그러면 근거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저는 당연히 정책 조정 기능 하에서 이건 국가가 이건 받으면 안 될 돈이다. 이건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저는 딱 맞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질의를 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을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창복 어르신의 자택 경매를 3일 앞둔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배상 범위가 대폭 줄면서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오는 29일 경기도 양평 자택에 대한 우리가 취재한 이창복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를 통해 방송되고 난 뒤 법원은 29일로 예정돼 있던 자택 경매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제 경매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함은 언제나 노부부의 삶을 위태롭게 하겠죠. 이렇게 가꾸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 터지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또
경매가 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일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만큼. 그동안. 응. 경매가 집행돼서 집이 넘어가면 어떻게 산으로 가야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갈 생각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국가로부터 2번씩이나 가혹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들. 40여 년 전 그날로부터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이 부당함은 과연 어디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되고. 쓸 때까지 계속 오시고 쓰고 나서도 또 오세요. 4개 계산해주세요. 결제됐어요.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